주요국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주권을, 시장에 주도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번에 전기차로 놓쳤던 거는 이제 수소로는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만큼 성장성도 있고 이미 글로벌 수요로도 보여주는 쪽이 바이오 플라스틱 쪽인데, 그러면 이때쯤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봐주는 것도 괜찮겠다. 오늘 주제는 바로 수소차 바이오 플라스틱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정유화학 신소재를 맡고 있는 이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에 대한 이제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원래 이제 증권사 RA로 한 1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도 생각보다 오래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연배가 되게 낮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연차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펀드 매니저 생활을 10년 정도 하셨고,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로 2, 3년 차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정유화학 신소재 담당하시는. 네. 펀드 매니저랑 애널리스트 둘 중에는 근데 좀 어느 게 원래는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인기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있죠. 약간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펀드 매니저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애널리스트 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시죠. 그 다음 질문이 제가 그거였어요. 왠지 펀드 매니저가 연봉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이게 성과급을 많이 주면, 그러니까 성과가 되게 좋아서 성과급을 많이 주면은 많을 때도 있어요, 더. 근데 이게 이제 장이 호황일 때는 저희가 성과급이 많이 나오겠지만, 장이 호황이 아닌데 이제는 그래도 벤치마크보다 좀 잘했다. 이 정도로 성과급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매니저분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 굉장히 정유화학 사이클 돌듯 돌고 있는. 그래서 사실 그냥 연봉 자체로만 보면 애널리스트가 더 높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본봉이라 했으니 연봉은 애널리스트가 좀 높을 수 있고 성과급은 펀드 매니저가 높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대체로 연봉이 그래도 더 높은 쪽은 애널리스트 쪽이죠. 애널리스트 쪽이다. 근데 시간당 보수로 이렇게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뭐 엄청 박봉이죠. 엄청 박봉인가요? 아니 시간당으로 따지면. 시간당. 일을 진짜 일주일 내내 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거 같아요. 눈코 뜰 새 없이. 주 52시간 아닌가요? 전혀. 저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또 이 직업, 금융권에 이제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둘 중에 좀 요거를 간략하게 직업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어디까지나 자금을 직접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RA를 이제 하다가, 증권사에서 RA를 하다가 제가 매니저로 갔을 때는 그때는 저도 이제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자금을 내가 운용을 하고 이런다는 생각을 하니까, 처음엔 물론 그 매니저도 처음에 들어가면 리서치를 해요. 처음부터 자금 운용 맡기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경영이 회사가 제정신이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리서치를 하고 막 이러는 단계에서,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자금 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장단점은 뭐냐면, 어쨌든 내가 직접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날 나의 성과가 이제 보이면서 거기에 크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성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저도 10년이라는 생활을 했다라는 소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다라는 소리기는 한데, 저는 이제 한 7년차, 8년차 되면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약간은 멘탈 관리가 많이 필요한 직업이죠.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거나 그럴 때에는 회사로 막 연락와서 막 되게 안 좋은 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그러니까 사람 스트레스도 받고 숫자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는 정유화학, 그럼 정유화학 뭐 이쪽만 이렇게 열심히 보면 되는데 기본 맞는 섹터들이 5, 6개씩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공부를 계속 다 하면서 거기에다 맞는 포트폴리오를 그때그때 짜내고, 그 모든 약간 종합예술 같은 느낌이 매니저예요. 매니저고. 그에 반해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는 엄청 깊게 들어가는 거죠. 내 섹터를.
네. 깊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레포트만 쓰는 게 이제 직업이 아니고 네. 어디까지나 매니저분들을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를 쓰는 이유는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사실. 네. 레포트를 쓸 때 명확하게 이제는 깔끔하게 이제 글을 쓰고 이제 논리를 갖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실적 같은 거 추정들을 하는 그런 재무적인 관념들도 되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내 섹터만큼은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말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제 그때그때 또 이제 매니저 쪽에서는 요청을 하는 리퀘스트라고 해요. 자료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거면 그거 그때그때 다 처리를 하고 사실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기업들하고 또 매니저하고 연결시켜주면 일종의 NDR이라고 해서 붙이기도 하고 끝이 없는 것 같네요. 하다 보면. 그래서 네, 부지런함과 말과 글 쓰는 능력과 그 모든 걸 좀 갖고 있는 게 애널이지 않나. 부지런하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이제 이한나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하는 네, 감사합니다. 수소차 바이오 플라스틱 이제 본격적 이야기 들어가면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전기차만큼 뜨거운 이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 산업 수소차잖아요. 수소차의 이제 기본 원리라든가 뭐 구성 부품부터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충방전을 하면서 점점 좀 수명이 다해가는 그게 기본 베이스인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배터리라면 수소 연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연료전지의 차이점, 배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소를 계속 주입을 시켜주면은 양쪽 수소를 자르고 전기 발생하고 물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수소 발전소예요. 작은 발전소. 그러니까 수소의 양만 있으면 계속 돌아가요. 충방전을 하면서 수명이 감소하는 배터리보다 계속 돌아가는 수소는 수소의 양만 있으면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장거리 뛰기에 굉장히 좋은 차겠죠. 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수소 연료 차에서는. 지금 뭐 원래는 전기차 쪽으로만 굉장히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 같은 많이 주목을 하고 가고 있었지만 뭐 연구 자체는 연료전지차도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거였고 실제로 뭐 2004년, 5년 같은 때에는 일본 쪽에서 수소 쪽으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과 손을 잡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쪽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 오바마 정부 이제 들어오면서 그쪽에 이제 미국의 에너지부에 있는 이제 에너지원부 장이 그분이 이제 수소는 어디까지나 친환경 수소를 가지고 연료를 사용을 했을 때만 의미가 있지 뽑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부생수소,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장에서 남는 쓰레기가 일종의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게 수소인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레이 수소는 수소 경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 낫다. 이러면서 갑자기 전기차가 확 부상을 한 거예요. 2009년부터.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의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받고 전기차의 수요가 저희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주요국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시장에 주도권을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번에 전기차로 놓쳤던 거는 이제 수소로는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다들 달려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미국하고 중국이 전기차 쪽은 좀 많이 잡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쪽에서 수소 쪽으로 지금 많이 달려들고 있죠. 미국도 사실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나머지 기업들이 훨씬 더 혈안이 돼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십니다. 그 안에 뭐 구성 부품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구성 부품 완전 핵심은요. 저희 우선은 수소를 차 안에다가 넣고 다녀야 스택을 연료전지 쪽으로 계속 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소 저장 탱크가 들어가요. 그게 전체 수소차 생산비의 2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수소 저장 탱크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압력용기예요. 그 압력용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 연료전지가 전체 차의 40% 정도의 생산비를 차지를 합니다. 연료 탱크가 20%고 네. 40%가 연료전지. 연료전지가 아까 말씀드린 작은 수소 발전소. 네. 그게 4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 두 개가 60% 정도니까. 그쵸. 근데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는 게 수소 탱크 쪽에서 수소를 저장을 해놓고 다니면 스택으로 그냥 수소를 바로 쫙 넣어줘 버리면은 수소는 가뜩이나 그 압력 용기 안에 압력이 크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 고압이죠. 게다가 수소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거기서 고압으로 저장이 돼 있으면 막 움직이다가 과열이 있어요. 온도도 높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스택 안으로 넣어줄 때는 우선 압력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양을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양을 좀 조절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밸브가 있어요.
탱크에 이제 수소 탱크가 있고 여기서 저장해 놓고 다니다가 스택으로 싸줄 때 고압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걸 하나 고치고 이 고압을 저압으로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압 레귤레이터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모든 수소를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쓸 만큼만 넣겠다 해서 양 조절 밸브가 들어가요. 그게 솔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탱크, 고압 레귤레이터, 솔레노이드 밸브에 거쳐서 양을 조절해주고 저압 레귤레이터로 거쳐서 저압으로 바꿔준 다음에 스택으로 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야, 어지럽네. 아니, 제가 사실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면서 다시 방송을 좀 이어가면 김작가 TV에서 이렇게 섹터로 크게 들어간 것들이 깊게 들어간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린 데 있어서 약간의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사실 이걸 시작으로 이제 저도 수소차 바이오 플라스틱 얘기하고 이제 섹터별로 좀 깊게 들어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진짜 많이 아셔야 되겠네요. 네. 우선은 무슨 질문이 들어와도 다 알게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뼛속 시리즈를 작성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근데 사실 소재 공부하는 거 워낙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매니저 할 때도 뭐 제가 문과 출신인데 문과 출신이에요? 경영학과인데 약간 저 세미나 다니면 이제 화공과 출신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정도로 우선은 이렇게 특허 보고 논문 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 걸 기본 바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가 확실히 알고 논리를 가지고 결국에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 산업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수소차 나간다던데 왜 매출 안 나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기술적으로는 수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깊게 공부를 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수소 연료차 여기를 이 자료를 쓸 때에도 핵심으로 보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수소 연료 전지차는 탱크하고 스택하고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핵심인데 내연기관차에서 먼저 탱크하고 스택을 넣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제 수소차에도 들어간다고 관련주로 막 올라올 수가 있는데 없어질 가능성들이 큰 거죠. 왜냐면 굳이 그 무게만 무거우니까 설계를 계속적으로 단순화를 해서 하나 둘씩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수소 현대차 쪽에서도 하는 수소 연료전지차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대차 얘기 나서 그런데 현대차 그리고 뭐 수소차 전략이랑 방향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선은 자동차 쪽의 애널은 아니어서 이거는 약간 컴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저의 이제 소재단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는 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수소 경제를 핵심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넥소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차를 굉장히 빠르게 키워나갈 거고 동시에 전기차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거의 3위 정도의 생산량을 자랑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3위나 돼요? 네, 뭐 너무 빠르게 생산을 해가지고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현대차는 수소밖에 안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빠르게 생산하면서 지금 판매량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같이 이렇게 현기차 쪽에서 전기차 받는 쪽은 지금 뭐 외형 성장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수소차는 뭐 그 부품별 서플라이 체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조금 보실까요? 네네. 제가 또 정리를 굉장히 잘해놓은 제가 이걸 심혈을 기울여서 본인이 직접 다 그리신 건가요? 그린 것도 있고 붙인 것도 이런 거 다 그린 겁니다. 이걸 그린 건 아니죠. 이건 위에 거는. 이거는 이런 거 이제는 사진을 따오고요. 이걸 하나하나 뜯어 붙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제가 사실은 이걸 책받침으로도 발간을 했는데 이게 꼭 들어가는 수소차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을 부품들만 딱 핵심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수소 탱크 쪽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압력용기예요. 이 압력용기가 이렇게 생긴 압력용기가 3통이 들어가요. 세 통이 들어가는데 한 통에 700바씩. 700바라는 게 압력의 기호 단위를 바라고 해서 BA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저희 한 통에 200바씩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700바까지 세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수소를 많이 담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700바 통 3통씩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탄수섬유 효성첨단 소재 이렇게 써놨는데 네. 저희 수소 탱크를 만드는 거 저희 생각하기에 그냥 CFRP라고 해서 그냥 탄수섬유 복합 소재다 해서 항상 떴던 수소 관련주가 일진다이아가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는 독점적으로 넥소 쪽에다가 수소 탱크를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걸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이제 수소 탱크에서 대부분의 생산비를 차지하는 거 이건 나중에 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탄수섬유가 대부분의 생산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마진 한 20% 이상의 마진을 탄수섬유가 다 가져와요. 그럼 그 밑에 있는 CFRP 일진다이아는 무엇을 하냐? 탄수섬유를 2차 가공까지 마친 상태로 가져온 다음에 틀에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진공 필름으로 꽉 짜줘요. 왜냐면 탄수섬유 그냥 깔아놓으면 공기 중에서 성질 변하니까 진공 필름으로 짜주고 호스를 통해서 플라스틱 레진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시간이 그 호스 다 빼면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단단하게 굳겠죠. 그래서 탄소섬유에다가 플라스틱 레진을 블렌딩을 해가지고 굳히는 작업을 하는 게 CFRP입니다. 네. 그래서 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일진 복합 소재도 하지만 하나솔루션 안에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한국 카본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고요. NK라는 회사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현대차 쪽에서는 내재화 시킬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내재화 시키고 싶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CFRP 같이 약간은 그러니까 듀얼로 가져갈 만한 기업들이 많은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위아랑 일진 다이아랑 이렇게 좀 듀얼로 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네. 효성 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 이 탄수섬유는 그러니까 CFRP에 들어간 납품을 하는 기본적인 소재단이 되겠죠. 여기가 글로벌 플레이어가 지금은 하나 또 줄어가지고 9개밖에 없어요. 완전 기술력이 높은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한 군데에서도 3, 4년간 여기를 M&A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도레이가 다 뺏어가서 없어요. 지금 이제 아예 나올 만한 M&A 매물조차 없습니다. 기술력이 엄청 높은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 네. 그리고 마진은 대부분 저쪽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국산화를 시킨 많은 제품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넥소 물량에 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탄소섬유를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일본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효성 첨단 소재랑 듀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딱 올라가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탱크에서 압력 레귤레이터, 고압 레귤레이터, 저압 레귤레이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고압 레귤레이터가 있고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우리가 양조절 밸브처럼 저희 이제 도시가스 예전에 쓸 때 보면 올렸다 내렸다. 요즘에는 그렇죠. 그게 감압 밸브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압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수소가 고압 레귤레이터로 들어와서 한번 압력 받아주고 솔레노이드 밸브 들어가지고 나 이만큼은 수소 통과시킬래 하면 딱 잠궈버리고 내려오면 그만큼의 양을 저압 레귤레이터에서 저압으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스택으로 들어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압력 레귤레이터가 원래는 독일 기업들이 많이 했어요. 독점적으로 했는데 여기도 2020년에 국산화가 돼서 모토닉이라는 회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뒤에 붙은 이름들은 다 한국 상장 기업인 네, 건가요? 국산화된 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지금 해놓은 겁니다. 네. 아무래도 관련주들을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모토닉 그렇게 지난 다음에 요거 패스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스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가나요? 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스택으로 들어가는데 이 스택 안에 구조, 요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요게 구조군요. 네, 그게 구조가 걔네가 한 50개가 쌓인 거예요. 쌓여서 이렇게 팩으로 만들어요. 그게 스택이에요. 그래서 얘가 전체의 20%, 탱크가 20%. 얘가 전체의 40%. 요 두 개가 60%. 네, 아까 말씀하신 거. 그쵸. 핵심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또 비싼 소재들이 너무 많아서 이 스택의 생산비가 40%나 차지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분리판이 먼저 있는데 수소가 들어오면은 수소는 항상 H2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H하고 H가 결합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희 공기국에서 산소도 집어넣어줘요. 네. 그러면 이 둘이 바로 만나면 바로 반응해 버리잖아요. 바로 반응하지 말라고 넣는 게 분리판이에요. 여기 중간에 푸른색 두 개. 푸른색 두 개. 네, 산소가 들어오는 쪽에 하나, 수소가 들어오는 쪽에 하나 해서 분리판으로 한번 막아주는데 이게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대제철하고 세종공업이 이렇게 듀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막간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이미지랑 같이 들으니까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지. 그렇죠. 제가 이쪽 분야를 진짜 너무 미천하게 모르고 있다고 생각 드는 게 아까 말만 들을 때는 네. 이게 무슨 외계어가 들리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저 그림도 제가 그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분리판이 이렇게 두 개가 깔리고 네. 그 다음 위에 들어가는 바로 위판으로 들어가는 게 GDL이라고 있어요. GDL이 저게 가스 확산층이에요. 수소가 기체 형태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 가스를 위에 있는 촉매층으로 확산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가스 확산층. 여기에 도레이 첨단 소재가 이것도 탄소 섬유예요. 네. 여기에만 탱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택 안에 들어가는 GDL도 탄소 섬유가 들어가요. 탄소섬유가 좀 여러 군데 들어가나 보네요. 그럼요.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말씀을 드리면은 차뿐만이 아니고 충전소에도 들어가고 연료전지에도 들어가고 탄소섬유가 다 그러니까 수소 경제에 제가 항상 레포트에 제목으로 쓰는 게 수소 경제의 핵심은 탄소 섬유입니다라고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수소라는 기본적인 소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너무 가볍고 되게 열심히 적으신. 네, 이거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간이 너무 오랜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 만난 것 같아. 너 아직도 이 기운 못 이해 이 자식아 하면서. 그래서 수소는 일본 원소예요. 주기율표까지 나왔어요. 일본 원소. 주기율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 그래서 일본 원소인데 네. 너무 가벼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압으로 압력을 세게 해서 많은 양을 저장을 해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강한 소재면 되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금속이 강해요, 사실은. 근데 금속이 강한데 수소가 들어와 버리면은 금속의 기본적인 성질은 이렇게 막 압력을 막 받다가 점점 압력이 너무 세져요. 그러면 툭 하고 떨어지죠. 얘가 부러지지. 부러지겠죠. 그쵸. 찢어지진 않잖아요, 금속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수소, 그러니까 저희가 헬륨가스 기체 같은 것들을 넣을 때 금속 안에 안 넣어서 고무풍선에다 넣죠.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뭘까요? 너무 가벼우니까 얘네들이 막 이렇게 되다가 팡 터졌을 때 금속처럼 딱딱하게 탁 부러져 버린 거 폭발하잖아요. 근데 고무풍선에다 넣으면은 칙 날아가고 쪼그라들잖아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수소를 저장할 때는 강도도 강해야 되지만 강도도 강해야 돼요. 네. 더하기 고무와 같은 탄성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신소재인 거죠. 그 소재가 바로 탄소 섬유입니다. 그 소재가 탄소 섬유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수소 경제에 있어서 인프라를 깔고 싶다. 저장을 하고 싶다. 통과를 시키고 싶다. 탄소 섬유를 사용해야죠. 핵심이네요. 수소를 감싸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2019년에만 막 처음에 이제 수소 관련주들 많이 나왔을 때 탄소 섬유에 대한 인지가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주식시장에도. 이제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탄소 섬유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저희. 그때 우리 막상 일본 수출 규제 다음에 막상 경제를 보니까 우리 타격본 하나도 없다. 일본 쪽이 다 타격받다 했지만 정부에서는 뜨끔했던 게 하나 있었다. 수소 경제를 메인으로 내세우고 싶은데 탄소 섬유끼리 싹 막혀버리는 거예요. 도레이 첨단 소재가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국제과제 1순위로 바로 탄소 섬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가 2019년 4분기에 국산화로 완료를 해요. 그리고 이미 이쪽으로도 이제 수소 경제 쪽은 아니지만 기체 압력용지 쪽으로도 실적이 나오는 수소 관련주들 실적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드물거든요. 이게 나오는 제품들도 많이 있긴 한데 뭐 연료전지나 이런 쪽들은 이미 나오고 있었는데 거의 없어요. 국산화를 완료를 해야 되고 이런 쪽은. 그래서 국산화를 완료한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 거죠. 효성 첨단 소재가. 네.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수소와 좀 약간 운명을 약간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술 개발을 하면서 적자도 많이 봤는데 적자를 보다가 이제 수소 경제와 이제 어쨌든 탄소 섬유라고 하는 건요. 수소 경제 말고도 알루미늄 시장을 대체하는 소재예요. 신소재였는데 수소 시장이 열려버리니까 거기서 더 강력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뭐 그다음 뭐 이미지 설명해 줄 거 없나요? 지금 스택을 지금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분립한 다음에 그래서 GDL도 수소를 직접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탄성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탄소 섬유 판을 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위로 이제 촉매층으로 수소 기체들을 쫙 쏴주게 됩니다. 쏴주게 되면 이 촉매층
에서 하는 거, 요 소재는 백금이에요. 백금.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쌉니다, 스택이. 탄소섬유도 알루미늄은 킬로그램당 8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탄소섬유는 요즘에 많이 내려와서 25불이에요. 네.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촉매층도 백금을 꼭 쓰네요, 귀금속을. 그래서 백금. 너무 비싸요. 근데 요게 꼭 필요한 이유는 아까 전에 금속이랑 수소는요, 사실 엄청 친밀해요. 네. 그래서 금속이 있다 하면 수소가 막 달려들어요. 네. 그 촉매층에 금속이 이렇게 막 알갱이로 있으면은 저희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수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발전소가 돌아가는 거냐면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는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얘를 먼저 깨줘서 한 개는 전기를 발생해라 하는 거고 한 개는 남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산소랑 같이 합쳐져서 그러면은 물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주려면 우선 깨주는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 깨주는 역할을 백금 촉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깨고 들어오면 깨고 이걸 이제 백금 촉매가 하는 거고, 근데 저기를 일본의 교세라밖에 못해요. 네, 그래서 참 일본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수소가 약간 일본이 좀 앞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아까 잠깐 역사 히스토리 조금 설명드렸을 네. 때 수소 쪽으로 표준을 가져가려고 했던 기업이 제일 처음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4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쪽에 대한 표준을 이끌어 가겠다 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냥 본인들이 그 일본 기업들이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바로 글로벌 시장에 부딪혀 버리니까 표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유럽이랑 합작을 해서 이제 밀고 들어가겠다 하면서 유럽연합이랑 EU랑 같이 합작을 해서 막 들이밀었던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워낙 일본이 약간은 아시겠지만 약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적자를 보든 뭐 하든 이걸 하겠다 하면 그냥 끝끝내 계속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약간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소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고, 자, 그 위에 이제는 멤브레인 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요게 이제는 필터예요. 일종의 필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백금이 나눠졌어요. 그럼 얘는 전기를 발생하라고 하고 얘는 통과를 시켜야 산소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산소하고 만나야 물이 되니까 그거 통과시켜주는 필터 장치예요. 근데 그 필터가 뭘 그렇게 비싸냐. 우리 뭐 공기청정기에도 필터 쓰이고 어디든지 필터 쓰이는데 근데 여기는 모든 걸 다 막아내고 H+ 한 개만 통과시켜. 이래야 되기 때문에 기공이 엄청 견고해야 돼요. 뭐 하나라도 전자이온이 잘못이라도 필터를 통과를 했다. 그냥 스택이 불량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정성 문제에 아주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소재를 불 속의 소재라는 것만 사용을 합니다. 불 속의 수지. 네, 불 속의 수지만을 사용을 해서 요거는 미국의 고어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여기 써있는 상하프론테크라는 회사가 여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막 주구장창 주가가 오르고 있는 기업인데 저기가 국산화를 2020년에 완료를 해서요. 지금 효성첨단 소재와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부터 넥소 물량에 여기는 미국의 고화사 듀얼, 효첨은 도레이 첨단 소재와 듀얼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수소차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40%. 게 스택인데 그 스택 안에서 또 40%를 차지하는 게 MEA, 멤브레인 막이고요. 그 다음에 21%를 차지하는 게 그 밑에 있는 GDL, 탄소섬유 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8% 정도를 차지하는 게 분리판, 그리고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게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요 가스켓은 뭐냐면요. 고무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 스택 안에 이게 원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셀을 50개를 적층을 시켜 스택이에요. 그러면은 셀이 50개 이렇게 그냥 적층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수소기체가 이 셀에서 이 셀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고무막이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락앤락통 같은 거 보시면 음식물 새지 말라고 여기 뚜껑에다가 고무막에 넣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수소기체 새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마다 들어가는 게 또 가스켓이 있다. 그게 또 관련주가 동아화성이라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부품별 서플라이 체인의 끝인가요? 네. 그래서 요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가장 메인이었고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지금까지 연료전지를 차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연료전지가 고스란히 발전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밖에. 그래서 요즘에 수소 관련주 쪽으로 연료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두산 퓨어셀, SPO셀, 뭐 미국에는 블룸에너지, 그리고 플러그 파워 뭐 이런 데는 진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용건님은 이쪽 관련 쪽엔 절대 투자할 수 없죠? 네. 하려면 이제 회사를 나가야죠. 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느끼는 네. 게 이렇게까지 알고 투자하는 사람 사실 몇 명 없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은 투자를 못해. 그래서 요즘에 참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돈 많이 벌으셨다는데 다들. 아니, 이렇게 아는데 투자 못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투자를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그래요. 매니저분들이. 그러면 네. 요즘에 회의감이 좀 들어요. 이런. 네, 조만간 나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 연료전지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구조의 연료전지를 네. 저희가 PEM 연료전지라고 해요. 이게 뭐 연료전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냥 우선 한 가지 종류만 말씀을 드리면 네. PEM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분리판 GDL, 촉매층, 멤브레인막 분리판 요 구조가 PEM 구조예요. 요 구조가 네. PEM. 요게 밖에 이제 발전소용으로 가면은 PEMFC라고 해서 PEM 퓨어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력 우리 발전소 수력이 아니고 수소 발전소 쪽으로 네. 가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뭐 연건이 수소라고 하든 수력이라든 네. 뭘 말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는 PEMF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잘해요. 우리나라 네. 기업은 아니고요. 해외 기업인데 요즘에 SK랑 손을 잡으면서 굉장히 크게 뜬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굉장히 크게 네. 연료전지 발전소를 세우고 있어요. 네. 좀 생각해 보시면은 그 연료 발전소를 미국에 크게 짓는다는 소리는 여기 관련된 부품들은 다 수혜를 받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미국의 고어사나 도레이 첨단 소재 위주로 소재가 대부분 나가겠지만 그래도 만약에라도 이렇게 국산화를 완료를 했으니까 기업들이 넥소에만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확장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보시고 이제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스택을 막 돌렸어요. 스택에서 돌리면 전기를 발생하고 물을 내보내고 네. 전기 발생하고 물을 내보내고 그러면은 부산물이 2개가 나오겠죠. 한 가지는 물이 나오겠죠. 우선은 물은 밖으로 빼줘야 되니까 스택 안에다가 계속 물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소를 다 사용할 줄 알았는데 다 사용 못하고 나오는 수소가 있어요. 그럼 그 수소는 밖으로 못 내보내잖아요. 그 수소는 고스란히 다시 수소 제순환 블로어와 이젝터를 거쳐서 온도와 압력을 낮춰준 다음에 다시 스택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수소 재순환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수소에서 스택이 나오면은 수소는 그냥 버리지 않고 온도하고 압력이 굉장히 세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고기 안에서 막 돌다가 나왔으니까 그럼 다시 스택에 들어가기 적합한 온도와 압력으로 낮춘 다음에 들여보내요. 그게 수소 재순환 블로어와 이젝터가 하는 일이고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현대모비스에서 납품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수소 재순환 블로어의 고속 베어링이 핵심 부품이에요. 요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베어링이 있어요. 그게 핵심 부품인데 요 핵심 부품을 원래는 독일 기업이 다 했었는데 뉴로스라는 기업이 국산화를 한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쪽으로 이제는 베어링을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국산화가 이렇게 많이 2020년에 다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건 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차례대로 여기까지가 수소 재순환 블로어고요. 네. 재순환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면은 저희 차 막 달리는데 뒤에서 물이 질질 새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증기화해서 내보내야 되겠죠. 그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면은 우선 물이 담는 통이 필요해요. 물을 우선 담아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워터 트랩이에요. 이 워터 트랩이 안에 레벨 센서가 들어가요. 이 레벨 센서는 물이 얼마큼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수위 센서고 거기에 혹시라도 스택 안에서 구동되다가 나오는 전자 이온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온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돌아다니는 과열이에요. 그래서 이온이 딸려 들어왔다. 이걸 센서로 알려주면은 그 이온을 없애주는 이온 제거기로 재빨리 보내버립니다. 그 이온 제거기에서 이온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워터 트랩을 지금 세종공업이 납품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레벨 센서는 수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잠깐 생략된 부품 중에 하나가 공기 터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에서 빠르게 이제는 수분을 싹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서는 마지막으로 가습기 쪽으로 착 넣어줘요. 그러면은 가습기에서 하는 역할은 습기를 제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에 필터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화학 필터가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나머지 최종적인 불순물을 다 걸러낸 다음에 그러니까 수증기로 밖으로 배출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매연 나오는 대신에 수증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청정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달리는 공기청정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친환경 수소만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수증기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습기 안에 들어가는 필터가 원래는 이거 저희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필터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잖아요. 갈아줘야죠. 이것도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미국의 3M이 독점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탄화수소계 필터를 써요. 아까 전에 불소계 필터였죠. 여긴 탄화수소라는 소재를 쓴 필터를 써요. 불소계보다는 좀 약하죠. 왜냐하면은 탄화수소계는 그래도 이제 경감이 좀 떨어져 불순물만 걸러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국산화를 해서 이제는 이제 나가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요게 전체 이제 분배 서플라이 체인 설명.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 기업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진짜 다 정리해요. 없어지지 않을 거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부품이고 핵심적인 부품들, 국산화된 기업들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 제가 사실 김작가 TV가 원래는 주식 유튜브 채널이 아니었거든요. 네. 원래 이제 자기 개발과 뭐 동기부 이런 쪽이 되게 메인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주식을 좀 많이 했었죠. 굉장히 채널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게 이쪽을 분야 알아야 되잖아요. 관련 분야 막 책을 보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웬만한 분 모시고 해도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 주식 유튜브 채널 인터뷰할 때 존니 대표님과 인터뷰할 때 느낌. 이쪽 분야에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근데 요 이미지 보면서 얘기하니까 확실히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리를 하게 된 게 대부분 세미나를 다닐 때 제가 이제 판서를 많이 해요. 판서를 칠판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한눈에 보이게 말씀을 안 드리면은 정말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매니저 해봤지만 이 섹터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만 보죠. 매니저들은 5-6개씩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그렸던 거를 저희 편집 언니가 편집하시는 차장님께서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탄생을 시켜주신 거라고. 이 이미지를 함께 보이고 좋네요. 이거 제가 어설픈 질문 드린 것보다 이 이미지 중요한 것도 다른 거 뭐 있나요? 봐야 될 거? 근데 이게 거의 핵심이에요. 이거 핵심.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받침으로 만들어서 많이 나눠드렸었죠, 매니저분들께.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 요 화면 수소차에 여러분이 투자하실 분들은 스캔해서 이 중에서 본인이 어디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을지 어느 쪽이 좀 더 오를지 생각을 하면서 좀 투자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 탄소 섬유랑 불소개 수지.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 자, 여기서 뭐 혹시 또 다르게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은 없고요. 그냥 수소 생산 기술 정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요즘에 수전에서도 주가 상승이 되게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기업이 없나요? 네. 이건 미국 기업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의 하이드로제닉이라는 기업이 이제 첫 번째 보이실 테고 여기가 이제 커민스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커민스 쪽으로 이제 주가가 상장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노르웨이의 애니엘이라는 기업도 저는 주목을 많이 하자고 말씀드려요. 주가적으로는 ITM-파워라는 기업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수소 생산 용량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범위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또 이렇게 가끔 어디 가서도 자꾸 이게 똑같은 예를 자꾸 쓰는데 괜찮습니다. 네, 김치찌개 레시피를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김치찌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가 이게 범위로 나온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수율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레시피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만들 때마다 어쩔 때는 간이 세고 어떨 때는 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게 기본 베이스가 된 다음에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사람이 퀄리티를 올리기는 힘든 거예요. 이해했어요. 우리가 라면 같은 거 사면 봉지에 물은 550ml 넣어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은 500에서 700ml 알아서 넣었어요. 약간 비슷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들이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
수소 생산 용량 자체가 생산 용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얼만큼의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지가 수전의 수소에서는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엄청 적다가 엄청 많다가 네. 이래 버리면은 공장 수율이 전혀 잡히지도 않고 아.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소리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저쪽은 기술력 자체는 뛰어나나 왜냐면은 생산 용량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역시나 업력이 엄청 오래된 하이드로제닉이나 NEL 중심으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우리가 아는 그 지멘스? 네, 맞습니다. 아. 지멘스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수전의 수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전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건 다 수전의 수소기는 한데 이게 겹쳐요. 지금 말씀드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PEM FC 퓨어셀 설명드릴 때도 PEM 말씀드렸고 네. 아까 연료전지 스택에서 그 자동차 안에서 그 스택 구조가 PE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연료전지 발전소용으로 가면은 그 구조 그대로 한 거는 PEM 연료전지가 되는 거고 그 거꾸로 하면은 수전의 수소로 들어갈 때 PEM 수전의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료전지 중에 SOFC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SO, 이거는 이거 수전의 수소에서 나오는 SO인 거고, 이게 이제는 연료전지 쪽으로 가면은 SOF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이쪽은 완전 고온에서만 돌려야지 하루 종일 고온의 온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을 때만 효율이 높게 올라가요. 저희는 연료전지 쪽은요, 효율이 무조건 높아야 돼요. 발전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 연료전지 계속 돌리고 있는데 효율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본인들이 다 손해봐요. 그래서 무조건 효율 높은 거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SOFC도 그렇고 SO 수전의 수소도 그렇고 효율은 굉장히 높은데 고온에서 고온을 계속 유지해줘야 된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죠. 이걸 유지시켜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PEMFC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도 가능한데 여기는 안에 들어간 소재가 너무 비싸고 여기는 높은 온도에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금은 이 어느 쪽에 기술력이 더 있어요 얘기하기보다는 미국의 블룸에너지 같은 데는 SOFC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육상에다가 짓는 발전소, 육지에다 짓는 발전소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육지로 그냥 계속 올려주면 되는 거고 우리 해변만큼 그렇게 온도가 낮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고 저희 이제 미국 같은 데 그런 데는 해변에다가 해상 발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워낙 드넓으니까 그쪽에다 할 때는 PMFC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SOFC는 미국의 블룸에너지 잠깐만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듯한 느낌이. 저 방송하는데 3시간 하고 온 거 하나 다시 하자고. 그래서 이제 SOF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블룸에너지가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블룸에너지가 우리나라의 SK D&D랑 손을 잡고 지금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연료전지 많이 깔리고 있거든요. 네. 그쪽에 지금 블룸에너지가 많이 깔아요. 그런 상황이고 PMFC는 제가 해상 쪽으로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연료전지 까는 거. 그래서 그쪽은 이제는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이 많이 하는데 거기랑도 SK가 또 손을 잡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수소 관련주들 투자를 하실 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게 어느 기업이 어떻게 들어가고 할 때 그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기본 지식을 잡아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지금 당장은 탄소섬유는 여기 적용되고 불속의 수지는 여기 적용됩니다를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가능성들이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 둘씩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확장될 수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가시는 것이 좋죠. 수소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네. 뭐 이렇게 장표가 많았죠? 이렇게 장표가 많았나요? 세미나를 할 때는 이게 도대체 몇 시간짜리 세미나예요? 저 기본 1시간 합니다. 개인이 이런 자료를 일단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방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매니저 분들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실 때 이렇게 뭐 저희처럼 이렇게 촬영해 주시면은 복습용으로 많이 보신대요. 복습용으로 그러니까 들을 때도 한번 들어야지 이해도 가고 또 그때그때 질문하기도 좋으니까 세미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촬영을 또 해주시면은 맞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서 이제 돌려보시면서 보시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의미 있는 관련주 뽑아내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효성 첨단 소재, 상하 네. 프론테크 추천을 드려요. 제가 아까 추천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다 쓴 거기 때문에 네. 네, 아. 쓴 종목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다른 부품, 제 정유학 신소재 관련 섹터 아니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네, 제가 커버한 것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효성 첨단 소재랑 네.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불속의 수지와 탄소 섬유가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탄소 섬유의 국내 유일한 기업인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불속의 수지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를 시킨 상하 프론테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미지에서 보면 여기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 상하 프론테크. 상하 프론테크. 네, 요 두 가지가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핵심입니다. 핵심이다. 네. 아. 저도 약간 매니저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리스크 지는 걸 너무 싫어해서 네네. 리스크 뭐 있을 만한 것들 없어질 것들 다 제거를 하다 남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야. 얘네 지금 차트를 같이 봐도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보셔도 되죠. 아, 봐도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이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사이. 자, 효성 첨단 소재. 아, 주가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른 것 같죠? 네. 이게 국산화가 언제 했다고 하셨죠? 2019년 4분기요. 2019년 4분기. 네. 이쯤이네요. 네. 그렇죠. 이쯤에서 주가가 이미 되게 많이 오른 되게 상태예요. 많이 오른 것 같죠? 네.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기본 평균 저희 멀티플로 얘기를 하는데 네. 평균 퍼가 19년, 20년 평균으로 보면 50배 이상이에요. 지금 여기가 22배도 안 돼요. 아. 막판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상하 프론테크도 좋아하고 효성 첨단 소재 추천 두 개 다 드리기는 하는데 네. 계속 꾸준히 엄청 오른 거는 사실 상하 프론테크긴 하죠. 그래서 근데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효성 첨단 소재가 좀 저평가도 되어 있다. 아직은 좀 갈 있죠. 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쵸. 아직 많이 그다음에 상하 프론 상하 이거 프론테크. 네. 야, 여기는 여기는 뭐 그냥 뭐 계속 올랐어요. 여기도 국산화를 아까 전에 여기는 2020년 상반기에 했는데 네. 뭐 계속 올랐죠. 여기는 뭐 19년 때도 이거 조금 늘려서 보시면은 1차트로 19년 때도 많이 움직였어요. 이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올해 네, 올해는 작년부터 하면 6배 정도 오른 거네. 네, 여기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뭐 계속 애기들도 그 현대차랑 계속 코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2022년부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항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유망 섹터라든가, 요즘 뭐 전기차만큼 이제 수소차 뜨겁잖아요.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를 들면 이거를 지수로 얘기한다면 코스피가 이미 3,000을 넘어버린 시대에 지금 우리 이미 늦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코스피 1,400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주식 투자한 사람은 난민이다. 떠밀려 오는 거다, 그냥.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술자리에서 들었는데 진짜 맞는 말이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가 직접 뛰어든 거고 지금은 안 하다가 해야 될 것 떠밀려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이런 건 좀 접근해야 될까요? 그래서 6배. 사실 적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물론 더 가능성이 더 열려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멀티플 지금 현재로도 멀티플이 나오는 기업에 들어가자. 그래서 사실 효성 첨단 소재를 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죠. 지금 여기랑 거기는 퍼 차이가, PER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는 아직 20배도 안 됐고 저기는 지금 이제 실적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거의 100배, 올해 기준으로 1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 친환경 정책, 수소 정책들 나올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이건 거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빠질 텐데 안 좋을 만한 흐름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친환경 쪽으로는 지금 글로벌 주요국들이 다 친환경 정책, 이제 바이든도 취임을 했고 친환경 쪽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본격화되었고 그러면은 그래도 너무 멀티플이 너무 높아서 힘들다, 접근이 힘들다면 멀티플이 나오는 걸로 가야 된다. 이게 뭐 사실 좀 떨어져야 들어갈 텐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려도 되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매니저분들이 저 세미나 가면은 많이 말씀드려서 그 제가 이제 한 9만 원대 정도에서도 그래서 이거 진짜 간다.
좋다. 9만 원대요? 이유가 대체 어디야 9만 원대면? 옛날인데요, 너무? 아니에요. 최근에 9만 원대 있었어요. 지금 여기 2021년 1월이잖아요. 이거 12월이잖아요. 네. 앞으로 가시면은 네. 제가 2020년 초반부터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저 이때쯤. 제가 4월에 처음 자료를 써서. 2020년 4월에 쓰셨다고요? 네, 4월에. 처음 썼을 때 주가 한번 볼까요? 이때쯤. 이야. 네, 78,500원 이때쯤. 요때쯤에. 2020년 4월. 네. 사실은 뭐 그 전에 2019년에도 유성청산소재 탄소 섬유를 처음 알고 탄소 섬유만 가지고 제가 60페이지짜리 자료를 쓴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베스트 이전에 BNK에 잠깐 있을 때였는데 2019년 이미 한 초반부터 계속 탄소 섬유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었고, 탄소 섬유의 중요성을 또 얘기를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에너지 포럼 같은데 이제는 갈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가다 보면은 이게 약간은 정부에 대한, 정치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핵심 소재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연구원님이 리포트 썼을 때 요때라는 거죠? 4월. 여기 조금 올라서 요쪽. 여기. 네, 한 7만 8천 원, 8만 원 7만 8천 요쪽. 할 때. 수소경제 계속 얘기하면서 나올 때였으니까. 네, 7만 8천 원 요때. 네. 근데 계속 한 9만 원대 너무 많이 올랐다. 막 이렇게 그러셨었어요, 매니저분들도. 근데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 계속 많이 올랐다. 그러다 여기까지.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왠지 나중엔 요것도 요 아래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뭐 주가 우선 멀티플도 나와주지만 우선 본업도 탄탄해요. 본업의 타이어 보강제인데 본업도 실적이 2020년대 2021년에 워낙 좋을 거고 타이어 보강제로 또 1위 기업이에요. 소재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전기차가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4%인가요? 지금 한 3% 정도 되죠. 그게 10% 되기 전까지 10% 상징적 의미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체인지가 되는. 수소차는 지금 점유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현대차 넥소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1%도 안 되죠. 개화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처음 개화했을 때가 2009년 10년이었잖아요. 뭐 얼마나 빠르게 올라왔는지를 봤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죠. 하는 거죠. 전기차 뭐 작년만 해도 테슬라 850%인가요? 연구원 같은 분은 이게 국내 주식은 못하는 건 이해 알겠어요. 해외 주식도 못 하시나요? 해외 주식도 뭐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사실은 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막 엄청 또 막 부지런하게 막 신고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약간 일하기도 바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하기도 바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나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바뀌기 때문에 일하기도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일부 영상에서 그 질문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어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려면 근로소득과 투자소득과 사업소득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구원님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면 투자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근로소득을 벌고 계신 분인데 본인은 직접 투자는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좀,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부를 일구려면 어쨌든 근로와 투자가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요. 아니, 저축, 부동산 투자를 좀 했어요. 부동산. 사실 부동산을 근데 이게 좀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다 저같이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일도 많이 하고 예전부터도 회사 다니면서 또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뭐 돈을 좀 열심히 모았죠. 많이 모았고 모을 수밖에 그러니까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진짜 많이 뛰었어요. 근데 이제 과외를 했는데 과외했을 때 조금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과외했을 때 거의 한 월 몇백씩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뭔가 소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차곡차곡 모으다가
모으고 그때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주식 투자도 좀 하고 대학 다닐 때는 투자도 하고 뭐 심지어 옵션도 해보고 선물 옵션도 해보고 했었어요. 저도 경영학과고 주식 동아리였고 이랬기 때문에 주식 동아리까지. 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번 걸로 되게 조그만하게 저희 이제는 주식의 기본적인 저는 주식의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와 가격의 괴리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가치 투자자 하셨구나. 그게 저희 때는 그때는 가치 투자가 그래서 요즘에 타임스퀘어 네. 뭐 이제 뭐 흔한 거가 됐지만 그때는 경방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 부동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부동산은. 그렇죠. 근데 되게 큰 돈 없이 되게 조그만한 저런 데도 그러니까 할 정도로 그런 데가 주변보다 요만큼 빠져 있다. 그러면 이만큼만 먹고 나와야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초반에 좀 되게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근데 이제 그렇게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의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삼았던 게 이제 부동산이었죠. 알고 봤더니 이제 부동산의 큰 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한나 연구원님과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눈 주제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수소? 수소. 네. 해가지고 회식을 하셔서. 저 사실 엄청 힘드네요. 사실은 원래 이전 사무실에서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원래 수소, 두 번째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인데, 김 작가 TV가 이제 생긴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파일 전체가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다시 찍고 있는. 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에요, 진짜. 완전 다 날라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백업용 카메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세대 다를 제가 다 날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두 번 찍는 영상인 것만큼 또 연구원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바이오 플라스틱이 뭔가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저희 플라스틱 제품들 만들 때 원유 베이스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원유 베이스로 나온 거를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다양한 물성으로 만들어서 뽑아내는 게 기존에 이제 다양한 플라스틱부터 다양한 이제 석유화학 소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원유는 사실 저희 친환경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원료를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걸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이오 플라스틱이란다. 네, 기본적인 원료가 이게 식물체나 생물체를 통칭해서 부르는 걸 바이오 매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이오 매스를 원료로 사용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소재는 뭐 PLA, PHA 뭐 이런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건 이제 제가 주목하셨으면 하고 셀렉을 한 소재고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PLA하고 PHA 쪽은 PLA는 이미 주변에 많이 쓰이는 거. 어떤 건데? 저희 스타벅스 가보셨죠? 가봤죠. 지금 무시해요? 아니요. 저도 스타벅스 커피 맛있죠. 네. 스타벅스 가보시면은 거기 과일이라든지 빵 포장지 다 쌓여 있는 거.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PLA 플라스틱. 그 약간 종인가 비닐인가 약간 그 애매모호한. 그런 거랑 그리고 저희 그 홈쇼핑 같은 데에서 냉장식품 같은 거 시키면 냉동식품 같은 거 이런 거 시키면 아이스팩 껴서 오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팩 그 껍데기 그런 것도 다 PLA예요. 그게 PLA? 네. 그리고 저희 배달의 민족 거기에서 이제 비닐봉지라든지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일회용기들 그것도 다 PLA. 엄청 많죠. 주변에 많은데 저희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성분들 이제 피부과 같은 데 가보시면은 피부과에서 피부 시술하거나 뭐 요런 것들 뭐 피부를 맑게 해준다든지 뭐 다양한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 화학적인 성분이 닿으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PLA를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요즘. 뭐 어떻게 PLA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을 PLA로 하는 거죠. 그 성분을. 네. 예, 뭔가 나오는 그 성분을. 제가 봤을 때 연건이 이거 살짝 모르는 듯한 느낌이. 아니에요. 상품도 있어요. 상품도 있지만 그거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그냥 저희 모공축소 뭐 쉽게 말해서 주베록 주사를 맞는다. 아니 그럼 주베록에서 이렇게 쏘아져 나올 때 그런 뭐 이게 액체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다 PLA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LA 하면은 저희 생각하실 때 그냥 뭐 갑자기 이렇게 제품화되어 있는 것만 있으니까 PLA는 플라스틱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거를 어떻게 소재를 집어넣어서 얘를 요 안으로 넣는다는 걸까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제형으로 만들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죠 이제. 그 성분을 가지고 만든 성형에서 만든 그러니까 성형한 제품을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주입을 시키는 거죠. PLA가 그렇고 PHA는요? PHA는 미생물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PLA는 옥수수 전분으로를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져 있고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게 PLA고요. PHA는 할 수 있는 기업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직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미생물로 만들었어요. 미생물로 만들었다는 뜻은 이게 엄청 분해가 잘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해시키는 게 다 미생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소린 거죠.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이 미생물을 가지고 한 요 소재를 지금 가장 각광일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게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 안에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 피부과 말씀드리면서 PLA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전분이 우리 몸 안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생물로 들어오면은 이 미생물은 본인이 살던 환경하고 우리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몸 안의 환경이. 그래서 생체 적합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부작용이 아예 없다 보니까 뭐 의학계에서도 그렇고 뭐 다양한 곳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제품이 나오기만 하면 다 사가요. 요거는 그렇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PLA는 최종적으로 이제 폐기 단계에서 분해가 자연스럽게 그냥 땅에다 묻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거는 일정 온도라든지 약간 퇴비 시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생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H는 미생물이니까 그냥 땅에 묻기만 될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스스로 잘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또 엄청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PLA로 나올 수 있는 물성, 그러니까 물성이 되게 중요한 게 저희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을 하고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되려면 물성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어 있어야 좋잖아요. 거기 제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일회용 플라스틱이 있어요. 일회용 플라스틱이 있는데 굳이 단단하고 쓸 필요 없잖아요. 뭐 한 번 쓰고 버릴 건데 그럴 때 필요한 물성이 있는 거. 전자레인지에다 돌릴 때는 단단하고 내열성도 높은 제품을 그러니까 이런 데에 필요한 물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성의 스펙트럼이 넓으면 넓을수록 산업군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근데 PLA보다 그게 PHA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작용기라고 해서 기본적인 뭐 PLA 소재하고 뭐 작용기, 여기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작용기들하고 같이 공중합을 시키면은 다양한 물성이 나오는데 PHA가 그 작용기의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15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150개 이상.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상품화만 된다면 무조건 더 사가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PHA 쪽입니다. PHA. 네. 하지만 아직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예요. 아직은 없죠. 어쨌든 그 바이오 플라스틱의 여러 가지 소재 중 이제 대표적인 그 두 가지가 PHA랑 PLA 말씀해 주신 건데, 이 리포트 메시지 중 하나가 석유화학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왜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원유 베이스예요. 원유 베이스고,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으로 전부 다 가려는 움직임들이 주요국들이 이미 그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요즘에 친환경 정책으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탄소세예요. 2023년에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조정세라고 해서 너네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탄소세를 내야 돼. 그 제품에서 생산되는 CO2라든지 아니면은 공장 돌릴 때 나오는 전기에서 나오는 탄소라든지 폐기 단계에서 나오는 탄소라든지 이거를 다 합쳐서 세금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출해가지고 저희 이제 비용은 차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 다 내고 나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게다가 단가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싸게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갔을 때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탄소세 때문에라도 석유화학 기업들은 아예 원료 자체를 친환경 원료를 쓴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서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었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련 내용 같아서. 네,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 1위부터 짜르르르 나열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철강 같은 경우는 기업 거의 2개인데 여기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아서 사실 포스코 쪽에서 최근에 이제 뉴스화돼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수소 환원법을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너무 압박 들어오니까 그래요. 너무 1위다 지금. 여기서 감축을 시키려면 무조건 친환경적인 무언가의 사업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철강 쪽에서는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수소를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두 번째 보시면 다 석유화학이죠. 석유화학이 한 18% 정도를 차지를 하죠. 여기는 아무래도 딱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뭐 4위에 있는 정유도 그렇고 3위에 있는 시멘트도 그렇고 전부 다 원유 베이스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도 뭐 석유화학도 그렇고 다양한 요런 산업군들이 무언가를 수출을 했을 때 타격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산업군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너희들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레포트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진 않았는데 뭐 최근에는 LG화학도 마찬가지, LG화학도 그렇고 뭐 롯데케미칼도 뭐 친환경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 심지어 뭐 KTNG라든지 이런 데서도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부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미 많이 갔던 기업은 SKC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이 철강 쪽에서 진짜 많긴 한가 봐요. 포스코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머지 기업 다 합친 거보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쪽도 본인들이 이제 어떤 쪽으로 사업화를 진행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뭐 기술 방향 이런 건 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기술적인 방향은요. 이거 또 준비하신 자료랑 같이 보여주실 거죠? 전에 수소 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화학 베이스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가장 쉽게 말하는 방법을 고안해 본 거예요, 이게. 수소 때 어쨌든 이제 기관들 옆에 딱 배열도를 보고 사람들이 되게 이해하는데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댓글에 엄청 이해한다. 진짜요? 죄송한데 이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술적인 방향을 설명드리기 전에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플라스틱 하면 여기 종류 보시면 엄청 많죠. PLA, TPA, PHA, AP, CA, PB 뭐 엄청 많죠. 많은데 이게 사실 바이오 매스로 보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이오 매스, 즉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건 크게 3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 것을 가져가는 게 좋겠냐. 우리 원료를 사용했던 이유는 그만큼 매장량이 많았어요. 원료가 많아야 제품도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함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료의 종류가 얼마나 많느냐. 그러면은 식물하고 생물체에도, 생물에도 동시에 다 같이 있는 것들이 원료의 개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단백질이 많고, 그 다음 2번째, 우리 몸까지 다 깔려있는 미생물.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셀룰로스라고 하는 원료가 있는데 요거는 네. 모든 식물에 다 있지는 않고 네. 다세포 식물의 외피 정도, 예를 들면 약간 나무 같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원료가 가장 이제 원료의 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많다 보니까 요 세 가지 흐름으로 가는 거고, 이제 뭐 단백질 그런 쪽에서 이제 전분의 일부를 또 뽑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PLA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미생물 가지고 PHA를 만들고, 뭐 셀룰로스는 요거만으로는 양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 요것만 가진 바이오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요즘엔 PLA 만들 때 같이 섞는다든지 PHA 만들 때도 섞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또 꼽은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단백질과 미생물 쪽으로 가게 되면 네. 그거 위주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앞으로 수요가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PLA, PHA 쪽을 보자. 네. 이렇게 된 거죠. 되게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산화생분해라든지 바이오 베이스 이런 것들은 바이오 매스 함량이 없잖아요, 지금. 네,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범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은 폐기물 단계에서 우리 어쨌든 나중에 땅에 묻을 때에도 네. 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묻고 썩지도 않아가지고 다들 되게 걱정하고, 소각할 때도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이거 다 소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쓰레기산들 되게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인위적으로 나중에 이제 재활용을 다 하고 리사이클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매립 단계에서 미생물을 일시적으로 좀 집어 넣어서 매립을 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점선 표시를 이쪽 안 해놓은 이유는 네. 탄소 국경세가 지금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흐름이라기보다는 세 가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공장에서 전기 돌릴 때 나오는 네. 거, 폐기물 단계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데 폐기물 단계는 빼자. 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거의. 네. 그래서 그러면은 탄소세하고 폐기물 단계하고 별로 상관이 관련이 없는 없어졌잖아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달려드는 쪽은 당연히 원료, 바이오 매스 함량 자체가 좀 있는 거.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서 천연물 계열, 이 50에서 70% 정도 바이오 매스 섞은 거. 네. 이쪽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기술적인 방향. 야, 한 페이지 안에 제가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을 수 있다라는. 이게 기술적인 방향도 예. 방향인데, 이거 진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세미나 다니면서 저도 네. 조금 많이 고민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최대한 쉽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LA든 PHA든 네. 전부 다 기술적인 방향은 얘네들을 잘 개발하는 거예요. 이미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그래서 PLA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PLA. PLA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소재죠. 그래서 옥수수에서 뽑아내든 사탕수수에서 뽑아내든 감자에서 뽑아내든 전분만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분을 뽑아낸 다음에 네. 이 전분으로 갑자기 그냥 제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분을 가지고 이제 락틱 엑시드라고 하는 젖산을 뽑아내요. 거기에서 또 젖산을 뽑아내는데, 여기가 이제는 젖산이 더 어렵다. 네. 젖산이 자연 상태로 전분에서 딱 뽑아내면은 네.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L-타입 락타이드, D-타입 락타이드, 메소 락타이드, 요 세 가지가 네. 합성된 형태로 나와요. 야, 여기 된다는 거네요. 그게 그냥 합성된, 그러니까 자연 상태. 네. 자연 상태의 젖산은 L-타입과 D-타입과 메소 타입이 섞여 있는 그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사실 제품화 시킬 때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저희 태양전지도 보시면은 고순도로 실리콘을 바꾼 다음에 넣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얘도 고순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이 가장 많은 형태가 메소 타입. 그래서 메소 타입은 없애버리고, D 타입 같은 경우에도 불순물이 많은 거라 한 1% 이내 정도로 함량을 줄이고, 그리고 L 타입이 가장 순도가 높으니까 요걸 99%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락틱 엑시드, 네. 바로 LA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 이게 핵심. PLA의 원료가 돼요. 요 LA가 원료가 되고, 요거를 PLA 업체한테 보내면은 PLA 업체에서 요런 이제 프로세싱을 통해서 우리 석유화학 뭐 납작 크래커에서 딱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는 본인들이 네이처웍스에서 직접 만든 공정이 있어요. 거기 공정에다 놓고서는 PLA 물성을 이제 뽑아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되게 어려운 것 야,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지난번에 찍었는 걸 재촬영하는 건데 왜 처음 듣는 거 같지?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긴 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네. PLA 자체는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PLA 자체는 이제 단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의 가장 이 퀄리티를 좌지우지하고 물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앞에 단계에 있는 LA예요. 요 LA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PLA를 만들 거면 요 기업을 먼저 잡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다들 해외 기업들이기는 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벌써 달려들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만큼 성장성이 안 나오거나 수요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수요는 너무 많고 네. 매해 PLA 생산업체들이 매해 추가 증설을 계속해요. 네. 증설을 계속해도 쇼티지. 그만큼 수요는 걱정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LA의 물량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PLA를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LA 물량 자체가 적어버리니까 PLA 생산량 자체가 높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는 처음에 하려고 요거를 이제 대부분 PLA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많이 이제는 수요를 창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PLA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량이 딸려가지고. 네. 그래서 전부 다 유럽하고 미국에서 팍팍 긁어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거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생산을 많이 못해서 중간에 접기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없지만 사실 뉴스를 보다 보면은 2019년에 미국의 ADM이라는 회사하고 JV를 맺었다, 모계약을 맺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 ADM 회사가 저 LA 만드는 거예요. 아, 저 LA. 네, 그래서 왠지 LG화학은 아예 이제 그래도 이제 석유화학단의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을 다 하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가공을 해서 하기에는 단순 가공만 하기에는 엄청 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원료따를 더 건들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괜히 ADM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닐 것 같다. 요걸 중심으로 지금 PLA라는 요 시장에는 크게 두 개 기업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A부터 PLA까지 수직 계열화가 된 다음에 네.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글로벌리 두 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수직 계열화가 된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우리 최대 곡물회사인 카길이 있어요. 카길? 네. 카길이라는 회사의 네. 자회사인 네이처웍스가 네. 저 PLA를 만듭니다. 그리고 카길은 LA를 만들어서 본인 자회사인 네이처웍스에 가져가면 이제 PLA를 네이처웍스가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르비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르비온. 네덜란드의 코르비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퓨락이라는 회사랑 JV를 맺어서 LA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토탈이라는 회사랑 JV를 맺어서 토탈 코르비온에서 PLA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크게 두 기업에서 전부 다 글로벌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굉장히 큰 기업 하나는 또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아니, 근데 요즘에 이 바이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제가 인터뷰 영상을 찍으면서 올해 가장 많이 들리는 키워드 중 하나가 쇼티지. 아, 맞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잘 별로 못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요도 조금 많이 눌렸는데 올해는 진짜 수요도 갑자기 폭발을 했죠. 그냥 그 셧다운되고 막 그랬던 완전 그 전방 업체들이 다 이제는 수요가 끌어올라져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증설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2021년에 팡 터진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원료 가져와야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가져오는데 공급이 없다 그러면 2배 줄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특히 쇼티지한 단어가 많이 들리는 그렇죠. 그래서 PLA는 지금 방향성은 어쨌든
규모의 경제로 가는 것이 포인트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격도 낮아졌고 진입장벽도 어느 정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쪽은 이걸 가져와서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SKC도 이걸 가져와서 가공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PH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좋아하는 소재기는 한데 왜요? 네, 업사이드가 엄청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부가 가치 산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시장에서 이쪽 생산량이 많아지기만 한다 그럼 다 끌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가격이 낮아져야 되겠지만 굳이 가격이 낮아지지 않아도 지금부터 막 정신없이 공급을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PHA는 보시면은 미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아무 미생물이나 갖다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먹이를 먹여주듯이 계속 이제 미생물을 이제 그 체내에서 키워서 여기에 적합한 pH에 적용하기 적합한 미생물들만 채취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을 많이 다뤄본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걸 만드는 거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얼마나 분해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해가 되지 않도록 길게 느리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의 CJ제일제당 같은 기업이 PHA를 만들었다. 얘는 화학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만들었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미생물을 잘 다루는 기업은 음식료 기업들이 많죠. 저희 발효식품이라든지 효소식품이란 다 음식료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발효기법을 가지고 장을 만드는 이유가 음식물에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은 잘 상하니까, 잘 썩으니까 오래 두고 먹으려고 똑같이 적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효 조건을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해서 좀 긴 단위로 늘리게 되는 거고, 이제 거기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단단해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발효 조건까지 들어간 거에다가 이제 유전자 조작까지 가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효소들을 합성을 해서 얘네들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가해줘서 그걸 가지고 단단한 물성으로 만들어준, 그러니까 그 유전자 조작의 결정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양한 물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이해하려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갸웃갸웃하면서 열심히. 네, 그래서 PHA의 핵심은 미생물로 했기 때문에 원료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는 작용기가 150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물성을 뽑아낼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그렇지만 이걸 만들려면 너무 잘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발효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이제 미생물을 잘 다뤄본 이렇게 장을 잘 담그는 그런 음식료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물성을 단단하게까지 만들려면은 효소들을 유전자 조작까지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바이오의 이제 바이오 쪽 기업들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아래 보시면은 카네카 기준에서 PHBH가 이게 PHA의 물성인데 PHA는 그냥 PHA만으로는 못 만들어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서 제일 흔하게 쓰이는 합성 모노머가 여기 3HB 요걸 갖다 많이 섞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PHBH 물성표를 이제 카네카가 이제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카네카는 바이오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지금 요 물성을 보셔도 X151A가 이제 최근에 들고 나온 물성인데 요 물성이 거의 HDP급으로 단단해요. 이 HDP급으로 단단하다는 소리는 원래 PLA 자체는요, LDP, LLDP 요 정도 급밖에 안 돼요, 물성이. 근데 지금 미생물로 만들었는데도 HDP,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균용 플라스틱용으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잖아요, 물성. PLA보다 훨씬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산업군이 많아요. 여기는 이미 상용화가 돼서 연간 5,000톤 정도 2020년까지 했었거든요. 연간 5,000톤 풀케파
하고 있었는데 풀 가동해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2배 증설을 해요. 그래서 10,000톤까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는 제가 또 주목하는 기업이 다니모 사이언티픽이었죠. 다니모 사이언티픽. 네, 다니모 사이언티픽이 엄청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만들었다 하고 펩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대기업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다니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연간 9,000톤을 했었는데 올해 두 배 증설. 그래서 18,000톤. 그리고 2025년까지 9만 톤을 하겠다고. 이게 장기 8배, 9배? 네, 장기 공급 계약에 의한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이 된 물량이라는 소리예요.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다니모가 단연 이쪽에서는 1등이고 그다음에 2등이 카네카. 근데 이 두 기업 이외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뉴라이트, 뭐 메르디안, 뭐 중국 기업 뭐 있긴 있는데 제가 그들은 이제는 거의 판매를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두 기업 말고는 조금 대세가 되지는 절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 생산성의 문제예요. 이게 동물로 만드는 미생물이 있고, 동물에서 추출하는 미생물이 있고, 식물에서 추출하는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다니모하고 카네카는 식물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통해서 생산량을 14% 정도 이상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동물은요, 세포수는 되게 많아요. 세포수는 많은데 한 세포에서 나오는 미생물 수가 적어요. 그래서 공정에 되게 여러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마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근데 식물성은 세포 수는 적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미생물 수가 동물의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카놀라유를 통해서 뽑아내거든요. 다니모랑 카네카는. 그걸 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증대를 하게 됩니다. 생산성이 증대하니까 동시에 가격도 다운이 됐겠죠. 그래서 대부분 동물성으로 하는 기업들이 킬로그램당 7불 정도에 만들어요. 근데 다니모하고 카네카가 킬로그램당 4.5에서 5.5불 사이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식물성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CJ제일제당도 저는 조금 눈여겨볼 수, 그러니까 저는 음식료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냥 바이오 플라스틱 쪽만 이렇게 보면 해양식물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생산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CJ제일제당도 이제 작년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자마자 유럽에서 5,000톤 선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만 해라. 내가 다 가져간다. 이런 소재이기 때문에 PHA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충분히 있는 거군요. 공급이 부족한. 그렇죠. 기업들이 나와줘서 식물성으로 만들고 가격도 많이 다운시켜주고 물성도 뽑아낼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성장성은 가장 열려있다. 게다가 PH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PLA는 폐기하는 단계에서 온도라든지 퇴비시설 같은 거 좀 맞춰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생물이라 아주 그냥 분해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쪽에 더 관심을 그러니까 왜냐면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드니까 매립하는데도 그래서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 플라스틱 글로벌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데? 현황을 사실 여기 데이터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LDP, LLDP 수요 내에서만 PLA로 제가 비중을 그려놓은 건데 저렇게 한 이유는요. 아직 물성이 저기까지밖에 못 와서 다른 소재들을 대체하긴 힘들어서 그래서 대체될 수 있는 시장에서 이들이 몇 프로 정도를 대체를 하고 있는지를 그 데이터 정도는 있어서 지금 적어놓은 거고 이게 글로벌리 3% 정도예요. 되게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LDP, LLDP는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소재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거기서 3%, 게다가 개발도상국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3%라는 소리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그냥 비닐봉지는 100% PLA예요. 그냥 아예 그쪽은 일회용 플라스틱도 70% 이상이 PLA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재활용품 분류도 잘하게 분리수거 정책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PLA는 따로 분류를 해서 네. 수거를 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PLA 수요는 훨씬 높지만 글로벌리 그냥 평탄하게 봐도 3% 이상이 3%.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성이 보완되기만 하면은 네. 여기는 특히나 가격이 많이 여기가 지금 킬로그램당 1.5에서 2불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럼 범용하고 크게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소재가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그냥 PLA 기준으로도 기본적으로 한 26% 이상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설명은 드리고 수 있는데 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이렇게 이거 지금 보시면 어디에 이제 어떤 용기들 뭐 패키징에는 PLA가 얼마나 쓰이고 뭐 용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이지 이거 물성을 좀 더 개발한 우선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수치가 다 바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보면은 그냥 그렇다. PLA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키징 용기라든지 이런 포장지,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요거를 지금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는 없고 22페이지 여기 딱 보시면은 PHA가 앞으로 지금 2020년대 1.7%였지만 2025는 불과 5년 후에는 10% 이상의 위치를 차지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PLA는 생각보다 많이 안 증가하네요. PLA에서 파생된 게 또 PBAT라고 있어요. 이 물성을 제가 그랬잖아요. 공중압을 시킨다. 요 얘기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PLA 자체는 그냥 일회용 플라스틱 한자 찌그러지는 거, 비닐봉지 이런 것밖에 못 써요. 근데 이 PLA만 가지고 하지 않고 다른 작용기하고 합성시키면은 단단한 물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재가 바로 PBAT입니다. 요게 PLA는 내열성하고요, 방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PGA라고 하는 게 있는데 PGA는 내열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방수 기능도 굉장히 뛰어난 반면 PLA처럼 성형이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둘을 합치면 장단점이 보완이 되겠죠. 그 둘을 합친 게 PBA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갈 길이 다른 거예요. 다른 적용되는 제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전체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 PLA하고 PBAT 중심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죠. 이미도 많이 깔렸으니까 앞으로도 이 비중이 계속 가면서 PHA는 기업이 등장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 지금 2025년에 11.5% 요거 비중 해놓은 거는 카네카하고 다니머만 합쳐놓은 거예요. 기업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들만으로도 지금 성장성이 이렇게 뛰어나다. 장기 공급 계약이 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있죠. CJ제일제당이 잘해준다면 잘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시간. 그렇죠. 전에 수소 시간에서도 뭔가 영상을 보고 있는 것만 똑똑해지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건 사실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돈이 되느냐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된다는 건 결국에는 그래, 이거랑 관련된 그 회사는 어디냐. 그러니까요. 네. 해외 기업, 저는 다니모 사이언티픽을 제일 탑픽으로 추천은 드립니다. 사실. 네. 다니모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을 한번 보실까요? 그냥 우선 먼저 제가 해외 기업을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바로 사이언티픽이 있습니다. 다니모 네. 사이언티픽이 있고요. PHA 쪽에서 카놀라유를 가지고 공급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지금 대부분의 펩시, 물론 네슬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 넷제로를 선언한 기업들이에요. 넷제로란 본인들 이제 생산 제품에서 탄소 제로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 장기 공급 계약을 다 맺어놨어요. PHA랑.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썩을 때에도 pH 같다 하면 그냥 썩어버리니까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9,000톤으로 시작했으나 2025년에는 9만 톤이 되리라. 9만 톤. 이렇게 굉장히 장기 공급 계약에 의해서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해외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너무 급하게 계속 올라서 주가가요? 너무 많이 올랐죠. 제가 이거 썼을 때 당시에 지금 주가 한번 볼까요? 몇 배가 올랐지? 여기 뭐죠? 언제 쓰셨나요? 12월. 12월.
요쪽에 쓰셨다고요? 네, 이게 얘네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왜냐면 그전에는 스펙 상장되어 있다가 네. 이름 바뀌어서 이제 가고 있는 거라서 12월에 썼어요. 아, 이때 쓰셨는데 지금 네. 3배 올랐네요, 벌써. 네, 벌써 그리고 좀 2월. 떨어졌네, 많이? 요즘에 조금 물량도 차익 실현. 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오버행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요즘에는 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 조정 다 받고 조정 좀 받아야지 좀 나도 한번 사볼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다니머 사이언티픽은 100% 바이오 플라스틱 회사예요. 여기에 준 요 주가가 글로벌 기업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보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거의 시총 가치라고 보실 수가, 그러니까 밸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기 지금 스펙 상장 된다고 할 때부터 완전 난리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LOAK라고 지금 자료에는 돼 있는데 네. 그때는 다니머를 합병한 LOAK라는 요 회사로 거래되고 있다가 네. 1월 4일부로 다니머 사이언티픽으로 거래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 이후로 계속 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충분히 2025년만 보더라도 네. 지금 업사이드가 굉장히 그러니까 캐파 증설하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PSR로 봐줘야 돼요. 그럼 PSR로 봐주면은 10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네, PSR 10배는 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해외 기업도 오히려 카길 이런 회사들도 괜찮은데 네. 제가 그쪽은 많이 안 넣어놓은 이유는 네네. PLA 쪽의 해외 기업을 많이 추천 안 드렸던 이유는 너무 비즈니스 사업이 너무 많은 데에서 이미 주가가 이걸로 잘 가지 않는 기업들이 네. 선택한 경우가 많아서 아직은 조금 더 커질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다만 PLA 쪽에서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바이오 플라스틱 PLA 원료 자체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장의 흐름이 보인다 하면 카길이나 아까 말씀드린 2개 수직 계열화된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길이나 코르비온 정도 네. 보시면 되고 그냥 사실 저는 요즘 이제 계속 눈여겨보는 부분은 네. LG화학이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LG화학은 에너지 솔루션하고 지금 분할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미칼 자체도 만약 바이오 플라스틱이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가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저의 그냥 생각 정도인 네. 거고요. 저의 섹터는 아니지만 네. 좋게 보이는 기업이 네, 여기 있는 이제 CJ제일제당. 네, 국내 기업 중에서 CJ제일제당이 아까 PHA로는 제가 1, 2위 그 다니머하고 카네카밖에 없다. 네. 근데 식물성으로 만들면서 이걸 개발한 세 번째 기업이 바로 CJ제일제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바로 추도 물량 지금 5,000톤 선주문이 들어와서 바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CJ제일제당은 굉장히 바이오 플라스틱 쪽에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래서 저희 음식료 섹터 심지연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심지연연구원하고 우리 같이 콜라보를 쓰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깝다. 나는 CJ제일제당을 바이오 플라스틱밖에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고 SKC 같은 경우에는 PLA 쪽으로 가공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흔히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SKC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C는 지금 제 크게 3가지 성장 동력의 축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배터리 동박 쪽 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쪽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그러니까 뭐 리사이클링을 해서 하는 거 한 축, 그다음에 PLA 만드는 거 한 축, 스페셜티 제품 아까 전에 제가 PLA도 있는데 거기에서 PGA랑 이렇게 섞어서 장단점을 보완한 PBAT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알고 있다니. 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기억 못 하실까 봐. 그래서 PBAT. 네, PBAT를 스페셜티 이렇게 3가지로 네.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장의 3개의 축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고요. 네. 사실 효성 TNC 한 개 말씀
드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바이오 플라스틱에 포함되진 않아요. 리사이클링이에요. 리사이클링인데 리사이클링 쪽을 본다면 저는 소비자 가격 전가가 가능한 제품으로 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효성 TNC는 글로벌 스판덱스로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건 얼마나 스판덱스 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재, 섬유 쪽에 고객사 라인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겠죠. 그쪽을 통해서 본인들의 리사이클링 섬유를 납품을 하는 거예요. 리사이클링이란 폐플라스틱 있잖아요. 페트병 같은 거 녹여가지고 네. 섬유화해서 만든 거. 우리 옷 이런 거 만드는 거. 이거 식물, 섬유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는 섬유 업체들한테 쫙 뿌리는 건데 네. 공급을 하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는 비싸게 사갈 거 아니에요. 원료는 거의 안 들고 사실은 여기 공장도 거의 스판덱스 공장 그냥 같이 나눠 쓸 수가 있어요. 돈 거의 안 들어요. 그런데 가격은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PLA 공급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마진이 훨씬 많이 남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효성 TNC가 하는 리젠도 앞으로 매출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향후에는 되지 않을까. 이미도 오스프리라는 브랜드에 이제는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 리사이클링 섬유를. 그 다음에는 이번에 또 노스페이스 거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고객사를 넓혀가면서 마진은 좀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다른 여러 기업들이 좀 더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바이오 플라스틱이랑 좀 관련 있고 한 거는 둘. SKC와 CJ제일제당. SKC랑 CJ제일제당. 네.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 CJ제일제당에서는 좀 퍼센티지 좀 낮지 않나요? SKC도 그렇죠. 뭐. 다 매출 그러네. 비중으로 보면 네. 이제 막 나오는 곳이어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수소도 네. 네, 수소 뭐 제가 추천드렸던 뭐 효성 첨단 소재나 이런 데는 실적으로 다 받쳐주는 거지만 이제 공급 시작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성으로 보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성장성 말고 방향성이 정해졌고 글로벌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쪽을 통해서 판가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선에서 성장 산업을 뽑아야 되고 거기 안에서 기업을 뽑아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 수소 하실 때 효성 첨단 소재 엄청 좋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워낙 좋게 얘기해 주시길래 영상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아, 진짜요? 정말 소액. 그냥 너무 확실히 쳐서 말씀하시길래 어떤가 한번 나중에 알고 싶은 건데 추적을 하려면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전화 많이 하시겠네요. 오늘 떨어졌는데요? 막 이런. 아, 이거는 소액만 넣었어요, 소액만. 그러면 이제 그린뉴즈에서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을 좀 그동안 뭐 간과했다면서요? 그 간과했던 이유는 뭔데요? 예, 그린뉴딜에서는 이 정책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크게 5가지 축으로 정책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 바이오 플라스틱이어서 녹색 산업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무도 바이오 플라스틱에는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이 좀 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너무 이게 자동차로 보여주기도 하고 충전소를 깐다더라 하니까 뭔가 확실한 뭐 이런 느낌. 나머지 애들이 너무 잘났어. 맞아요. 너무 잘났어.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지금 요 4가지에 24조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까지. 그러면은 대략 하나당 얼마 정도일 거야? 한 개당 6조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녹색산업 바이오 플라스틱에 6조가 들어왔어요. 아, 똑같이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여기는 인프라 다 깔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네. 충전소 깔고 뭐 하고 이러는 데에도 그 정도 줬는데 여기는 소재 R&D인데 R&D로 6조 정도 들어왔다는 소리는 뭐 물론 그린뉴딜 환경 조성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꽤나 높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많이 없으셔서 근데 제가 이걸 쓸 당시에 왜 이걸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냐면 많이 올랐어요. 나머지 4개 그린뉴딜 성장축이 너무 많이 올랐고 멀티플이 높은데 그만큼 성장성도 있고 이미 글로벌 수요로도 보여주는 쪽이 바이오 플라스틱 쪽인데 그러면 이때쯤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봐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자료가 진짜 없어요. 바이오 플라스틱이. 그래서 조금 많이 고생을 했죠. 예,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열심히 작성하시고. 완전 정말 말 그대로 소재, 기초 소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다 몇 장짜리죠? 43장짜리네요. 야, 이거 만드는데 며칠 정도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작성하는 게 오래 걸렸다기보다는 많이 오래 걸리겠죠? 공부를 많이 했죠. 이런 바이오플라스틱이든 이런 수소든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뭐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뭔가 이런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알고 투자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용고님은 굉장히 많이 알지만 이쪽 분야에 투자할 수 없는 거고 네.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던져놓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이런 거를 좀 쉽게 깊게 알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봐야죠. 우선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료도 많이 보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유튜브 채널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아무래도 또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쉽게 잘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빠르죠, 좀. 네. 그러니까 저처럼 공부를 막 해서 일일이 한 건 제가 직업이니까. 그래, 직업인데 제가 제 캐릭터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 나는 뼛속까지 파헤치는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하니까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리즈 이름도 뼛속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네.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기업들이 설명하면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PBAT 제가 네. 말한 것처럼. 이게 대표적으로 굉장히 제가 뼛속 시리즈를 전기차 편에서 제가 전기차를 또 썼어요. 이제 EV 배터리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본인들이 항상 양극재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NCM 기술은 네. 알루미늄을 도핑해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IR북마다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아무도 모르시다. 정말 말 그대로 매니저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기술을 보면서 이거 진짜 다른 NCM보다 굉장히 다르고 안정성도 굉장히 있을 만한 기술인데 네. 그거를 계속 판단을 하고 있었고 자료에다가도 뭐 화재 관련부터 해서 양극재 기술 막 이런 것들 설명할 때 앞으로의 양극재의 방향성은 그런 쪽으로 간다. 근데 이제 갑자기 관심이 다 들어오기 시작한 게 LG화학 쪽에서 NCMA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NCMA가 뭐야? 이러다가 이거 뭐 제 자료 같은 것도 막 보고 이러다가 에코프로비엠이 진짜 이런 것까지 했었다고 이제 그때 눈에 들어가. 정말 옛날부터 꾸준히 에코프로비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 성장 산업은 정말 공부하지 않고 사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된다더라.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더라. 근데 나중에 좀 아닌 것 같으면 다 끊기고 안 되고 이러면은 성장산업 얼마나 급하게 올라가요, 또. 그렇죠.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진 질문이 기술력 좋은 소재라고 뭐 다 성장 산업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기술력이 예를 들면 제가 정말 항상 예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우리 LTE하고 와이프. 와이브로가 훨씬 좋았어요, 기술력은. 근데 표준을 LTE가 끌고 갔죠. 그죠. 그러면서 와이브로가 사라졌죠. 이게 바로 기술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성장 사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기술이 좋은 것만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래핀을 썼겠죠. 근데 이미 글로벌리 많은 기업들과 주요국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기술, 수요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겠다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 안에서 이제 그런 산업을 선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수요가 좀 검증된 그런 기술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기업들 검증이 된 거 플러스 뭐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어느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여줬다든지.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플라스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맙다. 알겠습니다. 이한나 연구원님과 이제 처음 찍는 영상이지만 두 번 찍은 것 같은 영상. 네. 사실 이한나 연구원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좀 그 음주 행사들이 좀 있으셔서 굉장히 지금 좀 힘든 상태이신데 되게 밝게 잘하지 않았나요? 저는 속은 지금 술을 제가 더 마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까맣게 나오네요. 반사판을 더 반사판 피부의 문제인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제가 오래 다닐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항상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 이리온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염승환 부장님도 그렇고 윤지호 센터장님도 그렇고 네. 이한나 연구원님도 그렇고 뭐 오리나 연구원님도 그렇고 네. 좀 이베스트 투자증권 출신 분들이 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돋보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애널리스트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